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어른이 되고 나이를 먹어가며 혼자인 시간이 많아집니다. 마냥 좋을 것만 같았던 자유라는 시간은 책임감이라는 무거움을 동반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는 늘 자신의 인생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꿈꾸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원하는 바를 성취하고자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지만 자주 마음을 다치고 외로운 날들이 계속되죠. 누군가는 돌이켜보면 다 추억이야, 시간이 약이야, 다들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하지만 그 위로는 진심으로 전해지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의지, 그리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 혼자인 건 좋지만 외로운 건 싫어는 자신만의 삶의 속도와 인생길을 찾아내는 과정을 담아낸 에세이집입니다. 세상의 마음에 남기는 상처가 너무 커 늘 혼자이고 싶지만 사실은 절실하게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시기, 그 뒤늦게 찾아온 사춘기를 뜨거운 생의 의지로 극복해낸 저자의 생생한 경험담은 마음에 오랜 여운을 남깁니다. 인생의 동서남북만 나타내는 나침반 정도의 꿈이어도 괜찮다. 조금은 돌아갈지언정 그 나침반을 통해 다시 제대로 된 길을 찾게 될 것이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이 책을 통해 올바른 삶의 방향을 되찾고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미래를 성취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나누고 싶은 글이 많지만 오늘은 그중 많이 공감했던 3개의 글을 골라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나만의 속도로 나아간다. 나의 첫 직장 생활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바쁜 거리, 종로 3가에서 시작되었다. 높은 빌딩과 고즈넉한 창덕궁 사이에 위치한 낙원상가 뒤편 낡은 건물 3층에 있는 치과 기공소였다. 할아버지 소장님과 5, 60대 가량의 베테랑 기사님들, 그리고 나처럼 이제 막 기공사가 된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곳이었다. 그 안에서 다행히도 마음 맞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나보다 먼저 입사한 1년 선배 언니와 1년 후배 오빠였다. 대학 시절 서로 안면만 겨우 있었던 사이였는데 이 안에서 만나 원래 알았던 사이처럼 금방 친해질 수 있었다. 나이도 성별도 다른 우리였다. 고향도 다르고 성향도 종교도 달랐지만 셋이 모이면 그저 즐거웠다. 점심시간이면 인사동으로 산책을 가기도 하고 근처 종로로 나가 큰 서점에서 책을 보다 돌아왔다. 고등학교 때처럼 시끄럽게 떠들다가도 나란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촛불 들고 여기저기 참여하며 함께 웃고 기도했다. 내가 나로서 꾸밈없이 만날 수 있었고 오롯이 나로서 존재할 수 있었다. 나에게 건강한 쉼을 주기도 했던 행복한 만남이었다. 이들과의 관계는 내가 어디서든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용기를 주었고 곧 안락했던 동료들을 떠나 독립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그 이후 나에게 올 역경을 알지 못한 채 들뜬 마음으로 종로를 떠났다. 치과 기공사였던 내가 이직한 곳은 치과였다. 치과 기공일이 밤을 새우거나 험한 경우가 많아서 여자 기공사들이 치과로 전업하는 경우가 많다. 늘 기공일만 하다 치과 일을 새롭게 배우려니 설렘과 함께 두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기공소보다 출퇴근 시간이 규칙적이고 주말과 휴일은 쉬고
주 5일이 철저히 지켜지는 복지가 훌륭한 곳이었기에 망설임 없이 선택했다. 워낙 밝고 재미있게 말을 하는 성격상 내 주변에는 사람이 많아졌고 손재주가 있어 스킬을 배우는 속도도 빨랐다. 그러다 보니 원장님께 칭찬받는 날도 자주 있었다. 그게 문제였을까? 어느 순간부터 엄청난 시기 질투를 선배들에게 받게 되었다. 특별히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나를 이해해주고 아껴주던 첫 사회생활에서 만난 사람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허허벌판에 혼자 남은 나무처럼 점점 외로워졌다. 나는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이직을 했는데 그 전보다 더 척박하고 힘들어졌다. 그 힘듦은 혼자를 즐기던 나를 어느 순간부터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워지게 만들었다. 혼자 영화를 보는 것도, 걸어 다니는 것도, 큰 서점에 가서 책을 읽는 것도 모두 다 두려움이 되어버렸다. 나는 무엇이 두려워 그렇게 좋아하던 혼자가 되는 것을 피하려고 발버둥 쳤을까? 두려움은 자존감마저 무너지게 만들었다. 결국 같이 있으면 괴롭지만 외롭지 않기 위해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 내가 있을 때는 잘해주지만 내가 없을 때는 안 좋은 험담을 하는 직장 선배, 내 앞에서 욕하는 무능하고 눈치 없는 선배가 되지 않으려 웃으며 잘해줘야 했던 직장 후배, 온전히 실수 없던 신경질적이었던 집안 분위기 등 그 모든 것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 불안 속에서 노력하며 만나는 만남들은 나에게 행복한 만남일 리가 없었다. 기다리던 지인들에게 먼저 연락이 오지 않으면 섭섭했고 나 혼자 왜 이러나 한숨이 푹 내쉬어졌다. 혹시나 어제 내가 없던 자리에서 무슨 말이 오가지는 않았을까 걱정도 됐다. 나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내가 11살 때 서울에서 경기도 양평, 시골로 멀리 이사를 가게 되었다. 한 학년에 11반까지 있었던 학교에서 2반이 겨우 있었던 곳으로 전학을 갔는데 작은 곳이다 보니 서로 너무나도 친밀한 상태였다. 그도 그럴 것이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까지 모두 함께 다닌 불알 친구였던 것이다. 그 사이에 나라는 이방인이 어느 날 나타난 것이다. 처음엔 호기심으로 말도 걸어주고 안내도 잘 해주었다. 서로 집에 오가기도 하고 그렇게 잘 지내게 된 듯했다. 그러다 3개월 뒤 시험을 보게 되었고 서울에서 중간 정도 하던 실력이 여기서는 제일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었다. 그림을 그리면 상도 몇 번 받게 되었다. 그즘 반 친구들 사이에서 베스트 앤 워스트 투표를 했고 내가 워스트 투표 1위가 되었다고 전해 들었다. 아이들의 눈빛이 그때부터 경계의 눈빛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내가 좋아했던 친구마저도 나를 워스트로 적었다는 말이 가장 속상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울고 싶지 않아 울음을 가까스로 참고 집으로 돌아와 펑펑 울었다. 엄마의 이유를 묻는 말에 제대로 답하기 어려울 만큼 눈물 콧물 범벅으로 엎드려 울었다. 어렸기에 질투 어린 마음에 그랬을 텐데 그때는 그걸 몰랐다. 그저 나를 미워한다는 생각에 아프고 슬펐다. 그때의 상흔은 마음에 깊게 새겨져 흉터가 되어 소심한 10대 시절을 보내게 했다. 그리고 잠시 좋은 사람들이 있던 직장에 취업해 잊고 있었던 그때의 상처가 20대 중반의 일련의 사건으로 급부상하게 된 것이다. 초등학생처럼 펑펑 울어도 엄마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상처가 아니었다. 그 상황을 벗어나야 했다. 더 이상
그때처럼 휘둘리고 싶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벗어날 수 있을지 궁리하며 서서히 준비하고 행동하기 시작했다. 평화로운 끝을 위해 병원 내에서는 적당하게 조용히 지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포기하니 싸우려던 열정도 없어지는 것 같았고 그냥 내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했다. 퇴근 후에도 병원을 위해 홈페이지 작업을 하고 직원 세미나 준비를 했었는데 그런 업무에 관해서는 서서히 손을 떼고 진료실 스텝으로만 일을 하며 지냈다. 딱 그들만큼 넘치지 않게 일하는 모습이 만족스러웠던 것인지 선배들은 더 이상 나를 험담하지 않았다. 전쟁 같은 일과가 휴전을 맞게 되면서 빡빡하던 마음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 다시 책이 생각났다. 책을 골라보기 위해 큰 서점에 가서 혼자 한두 시간씩 책을 읽기도 했고 혼자만의 사색을 즐기기 위해 주변 공원을 찾아 멍 때리기도 했다. 이 시간은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함께하면 즐겁고 마음이 힘들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다. 나의 제스처와 눈빛을 조심하지 않아도 되고 1년 만에 만나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 사람들에게 받는 말 없는 위로는 내가 혼자가 되어도 외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해주었다. 그 사람들에게 받는 말 없는 위로는 내가 혼자가 되어도 외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해주었다.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자존감을 서서히 올려주었다. 의식적으로 짓던 표정과 나도 모르게 내려가 있던 입꼬리가 그제야 서서히 다시 올라오게 되었다. 안심이 되었다. 나의 무표정이 다시 밝아질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새로운 곳에 가서도 자신감을 갖고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에게나 처음 이직은 외롭기 마련이니까. 난 외로움을 이겨낼 용기를 자존감과 함께 키워낸 것이다. 함께하는 것이 괴로워 초등학생처럼 혼자 웅크리고 울고 제자리에 멈춰만 있었다면 나는 아마도 15년 동안 사회생활을 꾸준히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관계에 있어서 행복할 때도 있었고 지칠 때도 아플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혼자 생각을 정리하면서 천천히 나만의 속도로 나아갔다. 오늘도 나는 휘둘리지 않고 성장하기 위해 나만의 속도로 느리지만 분명하게 앞으로 천천히 나아간다. 가면을 내려놓는 시간. 휴. 오늘도 무사히 일과를 마치고 한숨을 내쉬며 차에 올라탄다. 습관처럼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나 되돌아본다. 누군가에게 말실수하지 않으면서 나 또한 상대방에게 상처를 받지 않았으니 오늘은 성공적이다.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온다. 이제 나의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편안하게 가면 된다. 그제야 끌어올린 입꼬리의 긴장을 풀어본다. 퇴근길 신호대기 중 곁눈질로 본 룸미러 속 내 모습은 분명 편안한 상태이지만 아무런 표정이 없어 얼핏 무섭기도 하다. 아무렴 어때? 지금은 나 혼자야. 라는 생각에 어깨를 한번 으쓱한 후 다시 차를 출발시킨다. 직장인에서 주부로 다시 출근하기 위해 6시 50분 집에 도착했다. 남편은 시댁에 들러 아이들을 픽업해오고 그 사이 나는 집에 들어와 열심히 집 청소를 한다. 소파에 잠깐 기댈 여유로운 시간은 없다.
출근 전 대충 정리해 놓은 거실은 발 디디는 곳마다 버석한 느낌에 눈살을 찡그리게 만들었다. 매일 청소하는 집인데 왜 이래? 듣는 사람 하나 없지만 들리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청소기를 열심히 돌린다. 그렇게 10분 동안 이리저리 청소기를 돌리고 카펫 정리가 끝나면 몇 안 되는 아침 먹은 설거지를 한다. 7시 10분. 병원에서 뒤집어 쓴 먼지를 털어내기 위해 욕실로 들어간다. 뜨거운 물에 업무상 앞으로 쏟아지는 머리를 받치느라 힘들었던 굳어진 어깨를 뒤로 젖혀본다. 그렇게 5분 정도 무엇도 하지 않고 뜨거운 물에 몸을 맡긴다. 릴렉스 되는 느낌에 기분이 좋다. 한참 몸을 녹이고 있는데 밖에서 아이들과 남편이 들어온 인기척이 들린다. 엄마! 7시 30분. 가볍게 아이들을 안아주고 젖은 머리를 말린다. 아직은 어린 2살 터울 남매는 들어오자마자 씻으면 좋으련만 역시나 어떤 말이든 한 번에 들어주지 않는다. 외출복 벗어라. 말한 지 3번 만에 겨우 벗긴 벗었는데 뱀띠도 아닌데 허물 벗듯이 거실에 하나, 아이들 방에 2, 안방에 3 정도를 돌아다니며 벗어놓는다. 이쯤 되면 씻고 싶을 만도 한데 하나는 자기 방 책상 앞에, 하나는 좋아하는 만화를 보러 다시 거실로 흩어졌다. 아이들, 이제 씻어라. 3번은 좋게 말해도 듣지 않는다. 그 사이 남편은 재활용 쓰레기를 정리하고 세탁이 끝난 빨래를 꺼내고 다시 새로운 빨랫더미를 세탁기 안으로 밀어넣는다. 아이들 담당은 오늘 내 차례인가 보다. 7시 50분. 이제는 씻어야 할 시간인데 이것들은 꿈쩍도 않는다. 하나, 둘, 셋. 이런 식이면 오늘 간식은 없다. 한계에 이르렀다. 협박이 안 좋다고 하지만 결국 경고성 협박 멘트를 하며 숫자 3개 들어간다. 그제야 입이 잔뜩 나온 아이들이 목욕탕 앞에 선다. 그렇다고 들어갔을까? 너 꼼지락꼼지락 뭐라 말하면서 마지막까지 버틴다. 결국 10시간 만에 다시 만난 지 30분도 안 되어 빽 소리를 질렀다. 아이들은 흠칫 놀라며 목욕탕 안으로 도망치듯 들어섰다. 아직도 정리 중인 남편에게 괜히 잔소리를 한다.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아직 멀었어? 그렇게 나는 오늘도 아이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8시 이후에 해야 할 일이 잔뜩 있는데 계획대로 아이들이 움직여주지 않자 화가 났다. 책에 나오는 온화한 엄마의 모습으로 타일러가며 아이들을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끔 유도했어야 했는데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무시무시한 얼굴로 화를 내고 만 것이다. 그러다 괜히 나보다 더 가정적인 남편에게까지 볼멘 소리를 한다. 오늘도 화를 냈구나. 2 눈을 질끈 감고 자책을 한다. 이상하게 사회생활보다 더 컨트롤이 안 되는 엄마 역할이다. 우리 엄마는 어떻게 3남매들을 키웠던 것인지 존경스럽다. 그때는 지금처럼 육아서적, 육아 프로그램이 없었다고 했다. 비교 대상이 없으니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른 채 그냥 닥치는 대로 키워냈다고 한다. 그냥 밥하고 입히고 재우고 반복하다 보니 3남매가 커 있었다고. 분명히 나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를 키운 것일 텐데 엄마는 별일 아니었다는 듯이 말했다.
다 그러면서 커가는 거라고. 아이들이 어떻게 엄마 시킨 대로 하면서 크겠냐고 되레 물어보았다. 하긴 나도 소파에 눕고 싶었던 마음처럼 아이들도 7시까지 바깥에서 나름의 사회생활을 하다 돌아와 편안한 집에서 쉬고 싶었던 것뿐이었는데 나는 그 마음 애써 모른 척 공감 못 해주고 선생님처럼 시간에 맞춰 아이들을 컨트롤하고 있었던 것이다. 엄마는 화내기 대장이야. 5살 아들의 종곡을 찌르는 말에 괜스레 미안했다. 한편으로는 이런 말을 들은 상황에 짜증이 났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 노력했던 내 계산기는 퇴근 전 병원 책상에 놓고 온 건지 집에서는 날카로운 단어를 마구 뱉어냈다. 나는 왜 집에만 오면 이렇게 화를 낼까? 뇌과학자 정재승 박사는 나를 인지하는 뇌 영역과 타인을 인지하는 뇌 영역은 나와 가까운 관계일수록 나를 인지하는 영역에 가깝게 저장되어 있다. 내가 나라고 인지할 정도로 가깝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어서 나와는 다른 존재지만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으면 불같이 화가 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렇다. 가족은 내가 아닌 타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컨트롤하고 내 팔다리와 같이 움직여야 하는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화가 난 것이다. 분명 그들은 나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인간인데 말이다. 자꾸만 그걸 잊는다. 마치 내 소유물인 양. 그러다 보니 필터를 거치지 않고 마구 말을 쏟아냈고 비수가 되어 아이들과 남편에게 꽂혔다. 말로 상처 주지 않는 성군이었던 상사가 집에서는 아무런 말이나 감정적으로 내뱉는 폭군 엄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다. 집에서는 착한 사람 가면을 벗어도 된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생각일까? 아니, 애초에 착한 사람이 왜 되려고 한 것일까? 소중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일을 하면서 그 일 때문에 힘들어서 가족에게 화를 내는 이 어이없는 상황에 웃음이 나왔다. 일을 하기 위해 쉼이 필요하고 일을 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하고 그런데 그 시간이 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가족들에게 화를 내는 상황. 주객전도가 되지 않으려면 다시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했다. 가면이 아니라 진짜 편안한 내가 되어야 한다. 타인의 눈치를 보다 보면 어느새 자꾸만 진짜 나를 잊고 가면을 쓰게 된다. 잘 보여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감정을 컨트롤한다. 조금만 내려놓자.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 아이들을 재우고 빨리빨리 라는 워킹맘의 단골 멘트를 빼고 할 수 있는 말을 찾기 위해 책장에 꽂혀 있던 육아 심리학 책을 펼쳤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 가면을 내려놓는 진짜 나만의 시간이다. 한정적인 내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며 이 시간을 온전히 누린다. 이제 편안해졌다.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 가족들에게 더욱 미안해졌다. 내일은 절대 오늘과 같은 짜증을 보이지 않겠다 다짐하고 상처 주지 않을 말들을 골라 몇 번 머릿속으로 연습하고 다시 잠을 청해본다. 계획 없는 계획, 여행의 즐거움. 언니, 이날 시간 되세요? 서울로 여행 한번 가실래요?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어 가타부타 말없이 용건만 간단하게 서둘러 말했다. 벚꽃이 피고 날이 따뜻해진 4월의 서울은 다닐만 하다는 생각 끝에 가족여행을 제안했다.
그래, 좋아. 한번 가보자. 이번에도 나의 말에 별다른 의심 없이 동조해주는 신우이였다. 날짜를 확인한 신우이의 오케이 사인을 듣고는 곧장 남편과 충정로 근처 숙소를 예약했다. 7살과 9살, 10살, 15살 아이들과 어른 5명은 주말 1박 2일 서울 여행 계획을 세웠다. 9살, 7살 아이들도 이런 나의 여행 계획에 익숙해졌는지 큰 트러블 없이 잘 따라와 준다. 여행의 주 목적은 롯데월드 팀과 롯데월드 타워 팀으로 나눠 잠실로 가는 것으로 정했다. 우리 네 식구는 이미 롯데월드 타워를 다녀왔으니 롯데월드로 틀었고 신혼의 가족은 롯데월드 타워로 향했다. 그리고 다음 날은 경복궁을 갈 계획이다. 주차장을 검색하고 어디가 좋을지 찾다 보니 네이버 지도에서 경복궁과 가까웠던 청와대가 눈에 들어왔다. 다음 정권으로 바뀌면 청와대 개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번 서울 여행에서 청와대 관람을 일정으로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니, 우리 일요일엔 청와대 갈래요? 그것도 좋지. 역시 나의 예상처럼 신우이는 반대 의견을 전혀 말하지 않았다. 그날 청와대를 둘러보고 시간이 남으면 경복궁을 돌아보는 것으로 이번 여행 계획은 끝. 이렇듯 내가 계획한 여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사람과 날짜, 목적지, 그리고 출발하는 시간뿐이다. 그것이면 성공하는 여행을 하기엔 충분하다. 그곳에 무엇이 맛있는지, 중간에 어떤 명소를 가야 할지는 정하지 않는다. 예전부터 나는 여행의 큰 맥락만 정하고 그 안에 소소한 경험들은 계획 없이 얻어 걸리는 것을 선호했다. 이번 여행도 그러길 바라는 마음이다. 20대에 했던 여행들은 세세하게 적어 굉장히 신중하게 시간대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빈틈없는 목록들을 보고 계획에 맞춰 움직이고 맛집으로 소문난 곳 위주로 다니다 보니 줄을 오래 서야 하는 것은 아닌지 마음이 조급해졌다. 그러다 삐끗해서 시간 안에 하고자 했던 것을 하지 못했을 때 받는 스트레스는 상당히 컸다. 게다가 짧은 여행에서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 체력적인 소모가 너무 커졌고 점점 예민해져 여행 파트너와 불편해졌던 기억이 몇 번 있었다. 아마 그 전부터 열심히 계획했던 여행이라 속상한 마음이 들어 그랬을 것이다. 이러려고 내가 여행을 한 것은 아닌데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다. 내가 원했던 여행은 여유롭게 그곳의 풍경을 눈에 담고 그곳을 떠올릴 때 생각을 부르는 냄새를 맡는 것이다. 그것들이 여행지에서 받은 좋은 감정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그 감정들을 내 마음 깊숙이 넣어두고 생각날 때마다 꺼내어 언제고 그때의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었다. 나의 가족들도 역시 그러길 바라는 마음이 컸다. 그러나 빽빽한 체크리스트를 준비했던 여행지에서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감정을 충분히 저장해서 돌아오지 못했다. 그때부터 나는 여행을 계획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다행히 내 최고의 여행 메이트인 가족들은 그런 나의 여행 스타일을 존중해 주었고 비슷한 생각으로 감동을 받았다 말해 주었다. 인생 역시 여행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자잘한 계획을 수행하느라 순간의 잔잔한 행복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곱씹어 본다. 그리고 내 인생의 큰 맥락의 꿈만을 설정한다. 그거면 됐다.
내 인생에 동서남북만 나타내는 나침반 정도의 꿈이어도 괜찮다. 조금은 돌아갈지언정 그 나침반을 통해 다시 제대로 된 길을 찾게 될 것이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좋은 여행자는 고정된 계획이 없고 도착이 목적이 아니다. 라는 노자의 말처럼 행복하게 여행하려면 가볍게 여행해야 한다는 생텍쥐베리의 말처럼 같이 있을 때 즐거운 사람들과 계획 없는 여행을 또 궁리해 본다.